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처럼 와이드 화면, 넓은 와이드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죠? 오늘 모처럼 와이드 화면으로 준비를 한 것은요. 그만큼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여러분들의 투자생활에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제는 제가 선정을 했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제가 선정을 한 건데 그보다도 요즘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빈도가 높은 그런 주제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그만큼 헷갈리는 상황이고 또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애매한 상황이고 또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의견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의견들이 잘 맞지 않습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전주 그 전주부터 해서 뭐 한 매매일 기준으로 2주 가까이 지금 한국 증시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 정체가 되어 있죠. 제가 왜 정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삼봉 코스피 2650 가까이에서는 삼봉이 형성이 될 거다. 그 삼봉은 결코 한 번에 뚫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봉의 의미는 저항의 의미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삼봉의 의미는 저항의 의미다. 자, 그런데 또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번에 그 삼봉이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좀 황당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삼봉하고 적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적산병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삼봉이 아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봉이니까 그 저항을 뚫기가 어려우니까 밀린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밀리는 폭이 어디까지 밀리냐. 근데 결국에 어디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삼봉을 돌파를 했다. 만약에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장세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펼쳐지는 장세에 있어서는 그 삼봉 그 선이 이제는 강한 지지선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돌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돌파하기 전이니까 돌파를 하고 이격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저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질문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적산병하고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봉 돌파 후에 한참 돌파 후에 이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멘트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착각을 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 교정 본인의 생각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그 미국 증시 S&P 500이 5,800선. 그러니까 5,800선이라는 얘기는 5,8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899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5,800선이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제가 최근에 너무 급하게 반등을 해온 것도 있었었고 그 급하게 반등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2025년도 장세에 있어서는 작년, 재작년처럼 조정받고 신고가 경신하고 조정받고 신고가 경신하고 이게 좀 빠른 템포로 템포가 좀 빠르게 그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저는 2025년도에 전반적인 1년 전반을 놓고 봤을 때의 장세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그 반등을 통해서 S&P 500이 5,800선을 돌파를 했을 때에 제가 그 정고점,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100까지 한 3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거 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5,800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확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 S&P 500이 5,800선을 회복한 위치에서 한 가지 악재가 나왔죠. 어떤 악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지난주에 평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악재가 나왔었습니까?
미국 신용 강등, 미국이 그 무디스에서 신용 강등을 했잖아요. 한 단계 신용 강등을 했는데 그게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폭 반등한 위치에서는 어떤 변동성을 유발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애매한 곳이 엔비디아 130달러대, 테슬라 340달러대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세력들도 위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아래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망설여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론 이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그 미국 신용 강등이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에 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침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오르지 못하고 좀 힘든 모습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또 많이 하락했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600은 뭐 무너졌고 장중에 다시 2,580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 54,000원대로 다시 밀려져 있고 또 관세 좀 해결되나 해가지고 반등했던 현대차 지금 18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 그 시가총액들 상당히 주가가 좀 체감되는 주가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지난주에 좀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요 제가 이제 그 코스피가 그냥 기술적인 의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2,500이 다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그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주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그 기사가 있는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요,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지금 5,800선에 있는 S&P 500 기준으로 10%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경고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신용 강등부터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시작이 돼서 어떤 단기 변동성의 빌미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주제로 잡았는데요. 그 10% 미국 증시가 10% 다시 급락을 한다라면은 S&P 500이 지금 5,800선이니까 5,300선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잘 들으세요.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앞으로 한참 뒤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앞으로 근거리 안에서 뭐 근거리라고 하는 거는 며칠 이내도 될 수 있겠지만 뭐 1개월 이내도 될 수 있고 뭐 한두 달 이내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5,300, S&P 500, 5,300선까지 즉 지금 위치보다 10%가량 다시 급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드린다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좀 정황이 그래요. 지금 미국 이건 물론 시나리오적인 정황인데 미국에서 신용 등급 강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커브 스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커브 아시죠? 곡선 그 직구 돌릴 때 뭐 이렇게 커브볼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곡선이라는 뜻도 있고 그 커브 스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신용 강등 이후에 그게 왜 발생을 했냐면은 미국이 그 신용 강등을 하니까 여러분들 신용이 좀 낮아지면은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금리 더 줘야 되잖아요. 이자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신용 강등이 되니까 일단 좀 그 미국의 금리가 조금 상승했겠죠. 근데 특히 장기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커브 스팁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이제 과거 뭐 2년 전 막 이럴 때 금리 막 올라가고 이럴 때 2, 3년 전에 금리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장기 금리가 막 급등해서 그 장세에 크게 부담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금리가
뭐 정책금리 FOMC 미국의 연준에서는 FOMC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올해 내내 동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커브 스팁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발생을 했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니까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신용등급 강등의 근거, 이유가 무디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재정적자라는 거는,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정부에서 돈을 쓰는 지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이 된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 후보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 중에는 감세. 이제 공화당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뭐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자들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세 공약들을 트럼프가 좀 제시를 했겠죠. 공화당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구하는 거가 트럼프 당신이 후보 때 감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감세하세요. 감세하세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감세를 또 한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감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세금을 덜 거두니까, 세금을 조금 거두니까 그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세금은 덜 들어오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럼 뭐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그 국가가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부채로 써야 되니까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그게 지금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제가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앞불싸 이런 말이 있죠. 앞불싸 이런 그것처럼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관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마약 관세, 그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 미국에 마약 유입되는 거에 좀 동조하는 국가들 그거 방지 안 한다고 해서 그 매긴 그 이제 마약 관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보편관세 다 10%씩 먹인 거. 그 다음에 그 자기들한테 그 무역 적자 많이 일으키는 나라에 많이 부과하는 또 상호관세 이 세 가지 관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일부 부과가 된 게 있고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관세는 뭐 수입 수출에서 그 뭐 수입 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세금이 잘 들어오는 거니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딜레마죠. 관세를 이쪽에서 다른 그 세금 뭐 부자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감세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감세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재정 건전성은 안 좋아요. 그럼 그거에 그 어떤 보완을 하려면은 다른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관세를 많이 걷어들이면은 그게 보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보셨다시피 관세를 막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뭐 JP 모건 뭐 또 저기 워렌 버핏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 트럼프를 트럼프를 교황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교황도 그랬었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뭐 이런저런 대상국들이 협상을 요구해 오고 있다. 중국도 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예가 된 상태잖아요. 90일 동안. 근데 그 90일이 4월달 기준이니까 5월, 6월, 7월달 되면 또 90일이 되니까 지금 딱 정황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미국 주가가 많이 회복이 돼 있는 상태. 거기에 신용등급 감등,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커브 스팁 현상이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감세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그 관세를
협상으로 해서 지연을 해놨는데 협상도 만약에 잘 안 돼. 또 차라리 이렇게 다른 세금을 감세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관세라도 그냥 걷어들이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일련의 역학 구조상으로 인해서요,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5,800선인데 5,300선까지, 즉 10% 급락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연동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기술적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 변동성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 증시는 코스피 2,500의 지지력은 좀 강할 거다. 그 강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요. 우리 일단 6월 3일 날까지 뭐 어떤 대선이라는 대선 그 정책 기대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좀 우리가 그 원화 강세 측면으로 지금 1370원까지 떨어져 있잖아. 이런 것들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2500의 지지력은 상당히 크겠지만 그런데 아까 미국이 한 10% 정도 급락하는 단기 이렇게 강하게 급락하는 그런 그 바이올런스라고 해야 되겠죠. 바이올런스 좀 이렇게 그 텀벌런스 또는 바이올런스 요동치는 거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일시적이겠지만 우리 한국 증시도 또 왜냐하면 미국이 뭐 10% 빠질 때 한국 10%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7% 빠진다고 하면은 뭐 2,400선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역시 많이 물어보세요. 환율 의외로 우리 그 일반인들도 여행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특히 뭐 비트코인, 뭐 금 이런 것들도 우리 환율에 따라서 국제 시세하고 국내 시세가 다르니까 일반인들도 의외로 환율에 관심이 많으시고 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거 뭐 환율 미국 달러 갖고 있는 거 뭐 팔아야 되나요? 뭐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쨌든 경제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엔화 작년에 1달러가 170엔 막 80엔 이렇게까지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큰일 났다고 했을 때 제가 더 이상 엔화 급등 못한다. 그때 그 엔화가 엔 달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달러에 엔화를 많이 주니까 그 180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지금 뭐 140엔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분석이 맞았잖아요. 엔화가 이제 그 당시에 초엔저에서 그 초엔저를 탈피해 가지고 지금 140엔까지 이렇게 좀 엔화 강세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달러가 180엔일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40엔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뭐 한 20% 정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엔화가 절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원화도요. 지난번에 그 1,480원 막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2월달 뭐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한테 또 물어본 분도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팔라고 했어요. 그때 1485 옛날처럼 뭐 그 외환위기 막 이런 걸 올 수도 없다. 그런 수압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자기들이 그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설정할 때 보통 그 연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설정을 하는데 보통 올해 웬만한 대기업들이 한 1420원 정도를 환율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 그 구매 계획이라든지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480원일 때 1,400원은 무조건 다시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IMF에서 뉴 노멀이라고 해서 1,450원이 뉴 노멀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 예상하고 맞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뭐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370원대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도 많이 절상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질문들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 것 같냐? 원달러 환율. 그럼 이제 수입 같은 거 많이 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수입 같은 거, 그 수입 같은 거 또는 뭐 달러로 많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0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1470원까지 떨어지면 이익이에요. 왜냐면 원화가 세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막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이익이 되니까 더 떨어지길 바랄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데들, 수입 업체들, 항공사는 뭐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그 또 저기 론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저기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아까 그 미국 증시 한 10% 급락 가능성 크다라고 예상을 드렸던 것처럼 그 환율 예상 드릴게요. 저는 올해 이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올해 1,300원이요. 지금 1,370원인데 1,300원까지 1,300원 전후까지 더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미리 딱 저기 제 전망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전망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하는 것도 있고 확인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맞습니다. 1,3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1,320원, 1,330원인데 1,300원까지 떨어질까 이런 말 누가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1,300, 저 1,450원일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1,370원인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 환율 1,370원. 아니, 저 1,470원인데 1,300원 전후까지도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를 살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달러로 많이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업들은 조금 이렇게 레깅을 하셔가지고, 레깅 아시죠? 조금 늦춰보셔가지고 결제를 미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달러가 원화가 좀 이렇게 절상이 되는 그런 분이, 아까 일본이 그 작년 대비로는 많이 절상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위안화 중국도 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 한국도 그런 분위기에 편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시아권은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그 상호 관세 협상에 그거를 다 뭐 무역 수지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환율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안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발표하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 미국은 물론 달러의 위상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달러의 위상이 훼손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달러 가치가 좀 그동안에 너무 강달러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조금 완화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이렇게 지금 엔달러 환율이 180에서 140대까지 떨어진 것처럼, 또 위안화도 절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그 언급을 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저번에 달러 인덱스 110까지 찍었었어요. 110 찍었을 때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했었죠. 근데 저 유튜브 계속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그 110이 피크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지금은 뭐 100 아래로, 그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그 추세가 반영이 되고, 또 어떤 그 가속성, 이런 관성, 이런 것들이 한국의 그 원달러 시장에서도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익숙해져서 고환율에 익숙해져서 뭐 140달러 막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지만, 어쩌면은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1,300원까지 환율이 하락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하락할 것 같다. 자,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뭐 1차적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에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똑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이니까 또 굳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하게 할 이유가 없어지고, 또 오히려 매수에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거시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1,300원 초반까지 올해 안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환율 자체의 그 가격이 모두 경영상에 또는 본인의 어떤 달러 보유 이런 이유상에 연관이 된다라면은 저의 이런 분석도 참고하시고, 또 이제 그 뭐 달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게 뭐 비트코인하고도 관계되고 금하고도 관계되고 우리 주식하고도 관계되니까 그 상관관계 잘 이해하셔서 1차적으로 이 주식하고는
원 달러가 좀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주식 환경에는 나쁘지 않다. 자, 물론 이제 수출 있잖아요. 수출주들한테는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출주들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환율이 1,300원대까지 하락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출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저도 좀 참 깜짝 놀랄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요즘 에코프로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에코프로 주가가 어제 금요일 날 4만 원이 붕괴가 됐어요. 4만 원.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가 5대1로 액분을 했거든요. 5대1로 액분을 했으니까 예전에 액분하기 전으로 따지면 제일 높을 때가 150만 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4만 원이 붕괴가 됐다고 했는데 4만 원을 액분하기 전으로 환산하면은 4에다가 5대1 액분을 했으니까 5를 곱하면 20만 원. 그럼 150만 원이었던 거가 20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10% 20% 하락한 것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50만 원, 20% 이렇게 얼마 계산해 보세요. 20만 원까지 이렇게 붕괴가 되는 현상. 근데 제가 중간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했었었죠. 어떻게 경고를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했을 때 40만 원대는 선택, 30만 원대는 필수, 아니 거꾸로 40만 원대는 필수, 30만 원대는 선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선택까지도 다 이루어졌잖아. 30만 원이 그러니까 6만 원. 그런데 지금 4만 원이 붕괴돼서 3자 제일 앞에 있는 빅피겨가 3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빅피겨만 놓고 보면은 제가 그래도 마지노라고 빠져서 6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저도 안 보다가 오랜만에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또 이제 MZ 세대들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여러분들 뭐 취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드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좀 그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멘토링 같은 것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우리 그 MZ 분들이 주가가 요즘 핫하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그 회사를 지원하면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가는 그림자일 뿐이지 기업의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가가 핫하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내 직장으로서 너무 좋은 직장이야.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가가 핫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 지금 몇십 년 동안 좀 불황이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호황. 이거 뭐 트럼프가 조선업 살린다고 하고 또 이제 한번 배가 수조 원짜리니까 그거 배 하나 구매하고 나면 그거를 뭐 하루 쓰고 바꾸겠어요? 몇십 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한 거 가지고 또 몇십 년 쓰니까 지금 수주가 많아서 조선업이 호황을 보고 있다라면 그게 또 그 수주가 된 걸 가지고 그 이제 그 상선 같은 거 하는 그 배 주인들 있죠? 그 소요 배를 구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몇십 년 가지고 쓰니까 그 사이에는 뭐 좀 이렇게 뭐 고치고 이런 건 이런 수요로 있을지 모르지만 배 자체를 사는 수요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원전 또 뭐 무기 뭐 이런 것들도 방산 이런 것들도 그 천년만년 이렇게 호황이 계속되겠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자기가 근무하려고 하는 기업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에코프로 작년 재작년에 막 150만 원 갈 때 우리는 제일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에코프로가 좋은 기업인가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주가에는 거품이라는 게 많이 끼어 있다. 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그 관련주들 엔솔도 지금 공모가보다도 떨어졌어요. 30만 원도 붕괴가 됐어요. 제가 한 번 엔솔 추천한 적이 있었었죠. 33만 원 추천하고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수익 실현. 그런데 그게 이번에 그 며칠 안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그 30만 원도 붕괴, 27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엔솔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에코프로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래요. 삼성 SDI.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셀 업체, 2차 전지 아시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그런 그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것들
그 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업체가 영향이 되겠죠. 또 그 앞에는 그 양극재나 음극재에 들어가는 뭐 니켈, 망산 이런 것도 원자재 이렇게 가치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요. 1차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좀 힘들었잖아요. 작년. 지금도 그 점유율 자체가 뭐그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 매출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테슬라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캐즘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자, 그게 지금 작년에도 계속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받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캐즘의 영향을 받은 것은 33만 원.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캐즘의 영향을 받은 걸로 했을 때는 33만 원 정도, 뭐 32만 원, 뭐 33만 원 여기 정도가 그게 다 반영이 된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이제 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150만 원 막 이럴 때, 뭐 100만 원 이럴 때도 더 빠진다, 뭐 60만 원 막 이렇게 그 30만 원 저기 뭐죠? 그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 1년에 한 1년 막 이렇게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또 의견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그 캐즘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거품이 컸었다. 너무 거품이 너무 컸다. 그 거품이 많이 꺼졌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그 아까 엔솔 기준으로 그 캐즘에 의해서 빠졌던 그 위치에서 더 빠진 것, 최근에 더 빠진 것들, 에코도 그렇고, 뭐 SDI도 그렇고, 뭐 저기 엔솔도 그렇고, 뭐 이런 더 빠진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1사분기 그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들 실적이 제가 어떻다고 했죠? 기대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유독 이 관련된 2차 전지들은 다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한 다른 것들하고는 완전 다른 그 업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했다는 얘기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유동성 회사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제 SDI가 유상증자를 할 정도면 관련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라든지 얘네들도 또 유상증자하면 이렇게 주가가 주식수 확 늘어나가지고 주가 희석되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비관적인 측면인데 저는 지금 지점에서는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비아디 아시죠? 비아드 그 중국에서 그 막 진짜 초고속으로 되는 그 배터리 그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중국의 그 데이터라든지 그 보도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대요. 지금보다 우리 한국에 막 그 전기차 충전하는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그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제가 그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가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14억, 15억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 전기차 좀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반등의 어떤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과거의 그 전기차의 명성처럼 지금 그 트럼프도 석유 원료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대선이 저는 당연히 보수 쪽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뭐 그 뭐죠? 여기 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좀 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붐을 좀 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아드의 그 기술 그 전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그 시장이 인도의 시장 전기차 시장이 부상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번 이제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요 미국 증시 10%의 하락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절상이 될 가능성, 그다음에 전기차
그 배터리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급락을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저희 그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제가 좀 저는 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것 같은데 별로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없고 또 간혹 뭐 약간 심술궂은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맞잖아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특별한 포인트가 발생하면 그때 짠 하고 제가 방송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